롯데 스카이덤 호텔의 로비는 주말 오후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대리석 바닥에 금빛을 쏟아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갓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뒤섞여 맴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부유함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한지원은 이 모든 소란스러움에서 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국가감사원의 엘리트 내부 감사관인 그녀에게 이런 완벽한 휴가는 거의 1년 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직업적 시선을 잠시 꺼두고 그저 평범한 딸로서의 시간을 보내려 애쓰는 중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수수하지만 단정한 차림의 어머니 박선희 여사가 온화한 미소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딸이 마련해준 호화로운 휴가에 조금은 어색해하면서도 그녀는 이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지원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이 호텔의 회전문을 통과해 막 밖으로 나왔을 때 한 노인 발렛 파킹 직원이 방금 주차를 마친 듯한 다른 차량에서 급히 달려왔다. 직원은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더운 날씨에 짙은 유니폼을 입은 채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박선희 여사는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조용히 그 노인 직원에게 다가갔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사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따뜻했다. 노인 직원은 놀란 듯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 숙여 감사함을 표했.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를 꿰뚫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호텔 규정 못 들었어.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총괄이사 마진석이라는 금색 이름표가 번쩍였다. 마진석은 노인 직원을 경멸하듯 쏘아보며 삿대질을 했다. 손님에게 팁을 구걸하다니 이 호텔의 격을 누가 다 떨어뜨리는 거야. 당장 그 돈 내놔.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노인 직원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박선희 여사가 황급히 나섰다. 아닙니다, 이사님. 제가 고마워서 드린 겁니다. 이분이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마진석의 분노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박선희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을 본 그의 눈에 노골적인 무시가 스쳤다. 아주머니, 여긴 그런 푼돈으로 동정심을 파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 호텔 물을 다 흐려놓는다고. 마진석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한지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가 막 앞으로 나서려던 참이었다. 박선희 여사는 딸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지만 부당함에 입을 다물 수는 없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손님에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끔찍한 소리가 로비 앞을 울렸다. 짝 마진석이 망설임 없이 박선희 여사의 뺨을 내리친 것이었다. 그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박선희 여사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자신의 뺨을 감쌌다. 모든 것이 정지된 그 찰나 한지원의 눈빛이 변했다. 휴가를 즐기던 딸의 온화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자리 잡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 없이 마진석의 손목과 목, 그리고 다리의 급소를 정확히 훑었다. 그녀의 모든 근육이 직업적인 반사신경으로 긴장했다. 마진석은 자신의 행동에 오히려 만족한 듯이 웃으며 손을 털었다. 시끄러운 것들은 좀 맞아야 돼. 그가 경멸적으로 내뱉으며
경비원들을 부르려 손을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지원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마진석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마진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마진석의 팔을 등 뒤로 고정시킨 채 그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가격했다. 거구의 남자가 맥없이 무릎을 꿇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2초 만에 일어났다. 로비 직원들과 경비원들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비명을 지르는 마진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국가감사원 KNA의 금색 배지와 함께 그녀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낮고 또렷했다. 국가감사원 내부감찰팀 한지원 감사관입니다. 그녀는 마진석의 귓가에 신분증을 들이대며 속삭였다. 방금 당신은 현직 감사관의 직계 가족을 공무 집행 중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폭행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진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감사원 내부감찰팀, 그는 고통과 당혹감 속에서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지원이 그의 팔을 조금 더 비틀자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다. 지원은 그를 붙잡은 채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달려온 호텔 지배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방금 본 호텔 총괄이사의 행위는 단순한 서비스 불량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및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지배인과 직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롯데 스카이덤 호텔에 대한 긴급 현장 감사를 개시합니다. 본 감사관의 권한으로 호텔 내 모든 CCTV 기록, 인사 기록, 그리고 총괄 이사실의 모든 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및 보전을 명령합니다. 한지원은 어머니 박선희 여사를 부축하며 그녀의 붉어진 뺨을 차가운 손으로 감쌌다. 괜찮으세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텔 전체를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호텔 로비는 이제 완전한 혼돈과 정적의 기이한 조합에 휩싸였다. 한지원의 선언은 롯데 스카이덤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안겼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마진석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이제 겁에 질린 헐떡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배인과 보안팀은 국가감사원 감사관이라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칠 일이 전혀 없는 권위 앞에서 얼어붙었다. 지원은 마진석을 제압했던 손을 풀고 그를 보안 요원들에게 거칠게 밀쳤다. 총괄 이사실로 안내해. 그리고 이자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만약 방해 행위가 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 박선희 여사에게 다가갔다. 박 여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붉어진 뺨을 감싸고 있었다. 지원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금 전에 냉철한 감사관이 아닌 딸의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일단 객실 키 좀 주시겠어요. 지원은 당황한 얼굴의 지배인에게 객실 키를 건네며 명령했다. 여기 지배인님, 제 어머니를 객실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세요.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여성 직원을 붙여서 어머니께서 안정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게 하세요.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객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은 자석에 이끌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를 정중하게 부축했다. 박 여사는 딸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지원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금방 처리하고 올라갈게요. 그녀의 말은 약속이자 선언이었다. 어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원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다. 그녀는 마진석을 끌고 가는 보안 요원들과 함께 총괄 이사실이 있는 VIP 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원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감사원 본부에 긴급 상황을 보고하고 즉각적인 현장 감사팀 파견을 요청했다. 총괄 이사실 문이 열리자 마진석의 화려한 취향이 한눈에 들어왔다. 값비싼 가구와 수집품들. 하지만 지원의 눈은 그런 것들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컴퓨터 본체를 확인했다. 이 사무실의 모든 전자기기, 서류 금고를 즉시 봉인합니다. 지원은 보안팀이 마진석을 의자에 결박하는 동안 그의 책상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오만함은 흔적을 남겼다. 책상 한쪽에 미처 치우지 못한 두꺼운 장부가 반쯤 열려 있었다. 공식 결제 서류와는 완전히 다른 양식이었다. 지원이 그것을 집어들자 마진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이중 장부였다. 호텔의 공식 매출과는 별도로 관리되는 현금 흐름, 그리고 특별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액의 자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 현장이 아니었다. 회계팀 사무실로 가지. 지원은 이중 장부를 증거물로 확보하며 명령했다. 그녀가 회계팀에 닥쳤을 때 직원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가 회계팀에 닥쳤을 때 지원은 즉시 서버실 접근 권한과 최근 3년간의 모든 회계 데이터를 요구했다. 그녀의 훈련된 눈은 완벽하게 조작된 공식 장부의 허점을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너무나도 깔끔한 숫자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비용 처리, 특히 발레 파킹이나 청소 용역과 같은 하청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이 서비스 용역 관리비 항목 세부 내역서를 가져와. 지금 당장. 지원이 지목한 것은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었다. 회계팀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관련 자료를 내왔지만 그것들은 하나같이 유령 회사나 다름없는 업체들과의 형식적인 계약서뿐이었다. 돈은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뒤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흔적을 감추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비자금 조성이었다. 지원은 즉시 해당 계좌들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어머니가 당한 수모는 이제 거대한 범죄의 입구를 연 열쇠가 되어버렸다. 그 시각 총괄 이사실에 감금되어 있던 마진석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날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보안 요원에게 애원하다가 이내 협박하기 시작했다. 젠장,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줘. 너희들 전부 잘리고 싶지 않으면. 보안 요원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마진석은 절박하게 외쳤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 여자가 지금 뭘 건드린 줄 알아. 이건 벌집이라고. 우리 모두 다 죽어. 그의 공포는 한지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모시던 윗선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보안 요원은 이 대화를 즉시 지원에게 무전으로 보고했다. 지원은 서버실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던 중 그 보고를 들었다. 벌집, 마진석의 이 한마디가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지원은
노인 발렛 직원을 향한 마진석의 그토록 병적인 모욕과 폭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오만한 관리자의 갑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법 위에 군림한다는 오만함의 발로였다. 이 호텔은 단순한 고급 숙박시설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자금 세탁의 중심지이자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마진석은 그들의 충실한 문지기이자 행동대장이었던 것이다. 한지원은 자신이 단순한 비리 현장을 덮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거대한 독사의 굴을 정면으로 걷어찬 것이었다. 어머니의 뺨을 때린 그 손은 더럽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휴가는 끝났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지원이 회계팀 사무실을 장악하고 서버실로 향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IT 보안팀장이 두 팔을 벌려 서버실 입구를 막아섰다. 그는 마진석이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로 지원을 마주했다. 한지원 감사관님, 죄송합니다만 여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메인 서버 접근은 본사 회장님의 직속 결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저희 그룹의 최고 보안 규정입니다. 지원은 자신이 확보한 이중 장부를 들어보였다. 이것만으로도 긴급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국가감사원법 제14조의 의거 감사를 받는 기관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문을 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겠습니다. 하지만 IT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를 밟으십시오. 영장을 가져오시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는 지원의 감사관 권한이 사법적 영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저항이자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지원과 IT 팀장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원이 강제 진입을 위해 보안팀을 호출하려던 바로 그 순간 층 전체를 울리는 조용한 도착음과 함께 VIP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로비의 소란이나 마진석의 광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게감이 복도를 짓눌렀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내리고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을 담고 있었다. 그가 걷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다. 호텔의 진정한 실권자 롯데 스카이덤 호텔이 속한 태환그룹의 총수 양태환 회장이었다. IT 팀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양태환은 그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곧장 한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지원의 신분증 배지를 지나 그녀의 눈에 정확히 꽂혔다. 한지원 감사관님, 늦었지만 직접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고 부드러웠다. 저의 무능한 직원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 대해서는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겁니다. 어머님의 안부는 좀 어떠십니까? 그의 완벽한 사과와 태도의 지원은 잠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것은 마진석과는 다른 종류의 적이었다. 회장님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집행 중입니다. 지원이 차갑게 답했다. 양태환은 마치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물론입니다. 감사관님의 직업정신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때로는 열정이 과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지요. 그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아 지원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어머님을 위한 최고급 병원 진료권과 위로금입니다. 그리고 마 이사는 오늘부로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관님도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노골적인 회유였다. 돈으로 사건을 덮고 꼬리를 자름으로써 본질을 숨기려는 수작이었다. 지원은 그 봉투를 밀어냈다. 저는 지금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이중 장부 사본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저는 이 호텔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마이사의 해고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순간 양태환의 부드러웠던 미소가 처음으로 옅어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의 딸이 아닌 감사관 한지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고 유능하시군요. 양태환이 말했다. 그 말에는 칭찬이 아닌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나은 문도 있습니다.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소중한 분들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의를 차린 협박이었다. 어머니를 향한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지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문이 이미 열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양태환은 잠시 지원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가 사라지자 복도를 짓누르던 압력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진짜 압력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양태환이 떠나자마자 지원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감사원의 직속 상관인 감찰국장이었다. 한 감사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국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작 호텔 직원이랑 시비 붙은 걸로 긴급 감사를 발동해 지금 정관계 인사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당장 감사 중단하고 본원으로 복귀해. 이건 명령이야.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양태환의 힘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조직조차도 이미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거대한 강철의 벽이 그녀의 앞을 막아선 것이었다. 감찰국장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한지원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휴대폰의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복귀하라는 명령은 사실상의 패배 선언이자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양태환의 그림자는 그녀가 속한 조직의 가장 높은 곳까지 이미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다. 예상대로 10분 뒤 본원에서 파견된 공식 감사팀이 호텔에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를 진행하러 온 자의 사명감이 아닌 귀찮은 일을 수습하러 온 자의 피로감과 불만이 역력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소란을 조용히 덮기를 원했다. 팀장으로 온 자는 지원의 한참 선배였지만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줄타기에 능한 인물이었다. 한 감사관 수고했어. 여긴 이제 우리가 맡을 테니 관련 자료 전부 인계하고 즉시 본원으로 복귀하게.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하지 말라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한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표면적으로 수집한 서류들과 회계팀에서 건네받은 공식 회계 데이터가 담긴 USB를 순순히 건넸다. 그들은 만족한 듯 서둘러 자료를 챙겼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 마진석의 책상에서 발견했던 이중 장부 원본은 이미 그녀의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호텔을 나왔지만 본원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지 않았다. 공식적인 감사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했다. 이미 도청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인근의 공중전화로 향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단 2명에게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감사관이 아닌 어둠 속의 추적자가 되어야 했다. 첫 번째 인물은 감사원 내에서도 유령이라 불리는 디지털 포렌식 팀의 김민준 주무관이었다. 그는 업계 최고로 인정받는 화이트의 테커였지만 거대한 조직의 관료주의와 부패의 환멸을 느끼고 있던 차였다. 무엇보다 그는 한지원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인물은 감찰팀의 옛 동기인 이수진 조사관이었다. 그녀는 현장 잠입과 위기 대처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테랑 요원으로 지원관은 과거 생사를 넘나드는 특수감사를 함께 완수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양태환처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부류의 인간들을 뼛속까지 증오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도심 외곽의 한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만났다. 김민준이 보안을 위해 임시로 마련한 앙가 세이프 하우스였다. 창문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특수 필름으로 덮여 있었고 방 안에는 그들의 유일한 무기가 될 고성능 컴퓨터와 서버 장비들이 낮은 윙윙거림을 내고 있었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팀장님. 김민준이 이중 장부를 스캔하고 호텔 서버에서 몰래 빼돌린 백업 데이터를 분석하며 혀를 내둘렀다. 이 호텔은 단순한 비자금 창구가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공장이에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모니터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호텔의 용역비로 위장된 검은 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잘게 쪼개졌다. 그 돈들은 다시 해외의 미술품 경매 차명, 부동산 투자, 심지어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깨끗한 돈으로 세탁되고 있었다. 이수진이 분석 자료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너무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암호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세탁과 비호 네트워크라면 양태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이나 혹은 그 이상의 권력이 엮여 있을 겁니다. 지원은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양태환을 정점에 두고 마진석을 행동대장으로 유령 회사들을 자금 통로로 표기했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의 연결 고리를 확실하게 증명할 내부자의 증언 혹은 현장이 필요해.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노인 발렛 직원. 그녀는 이수진을 통해 그의 신원을 즉시 파악했다. 이름은 박철수. 그는 예상대로 그날 바로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지금은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지원은 감사관의 신분이 아닌 박선희 여사의 딸로서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다음 날 저녁 박철수가 매일 들르던 동네의 작은 국밥집에서 그를 기다렸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박철수는 지원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따님께서.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철수는 손을 내저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원은 그를 붙잡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그날 제 어머니를 모욕한 건 마진석이지만 아버님의 존엄성을 매일같이 짓밟아온 건 양태환입니다. 그녀는 김민준이 밤새 출력한 자료 한 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발렛 직원들의 실제 급여 명세서와 호텔이 그들에게 지급한다고 장부에 기록한 용역비의 엄청난 차액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그들은 아버님들의 땀으로 매달 수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뺨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착취입니다. 박철수의 거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수년간 겪어온 부당함과 말 못할 서름이 복받쳐 올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그놈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 12시가 되면 박철수의 증언은 그들이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매달 그 시간이면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호텔 지하 4층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VVIP 비밀 주차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마진석이 항상 직접 그들을 펜트하우스로 안내하며 무거운 서류 가방들이 오갔다고 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양태환의 윗선이 직접 움직이는 현장이었다. 지원은 박철수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아버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수진에게 연락해 박철수 부부를 아무도 모르게 시골의 친척 집으로 피신시키고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증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안가로 돌아온 지원의 눈은 결의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엇을 거대 자금 세탁, 어떻게 유령 회사,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지하 4층라는 모든 정보가 모였다. 양태환의 견고한 강철의 벽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양태환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거대한 권력의 지도처럼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풍경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한지원이라는 젊은 감사관이 자신이 내민 관대한 성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손에 든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 안에 황금빛 액체가 흔들렸다. 마진석 같은 하수인들은 돈이나 공포로 쉽게 다룰 수 있었다. 정치인들은 이권이라는 먹이를 주면 알아서 움직였다. 하지만 한지원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돈으로 매수할 수 없었고 직위를 이용한 협박으로도 위협할 수 없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은 양태환이 구축한 질서의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그들은 규칙 자체를 파괴하려 들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기회를 주었을 때 받아들여야지. 어리석군.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에는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짓밟아서라도 멈추게 해야 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러 비서실장을 불렀다. 마진석은 지금 어디에 있지? 회장님 지시대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비서실장의 기계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마진석은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지만 그것은 언론과 감사원을 속이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그는 여전히 양태환의 목줄에 묶인 충견이었고 아직 쓸모가 남아 있었다. 양태환은 마진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공포에 질린 마진석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회장님,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양태환은
그의 비굴함에 잠시 즐거움을 느꼈다. 마이사, 자네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다. 양태환의 계획은 정교하고 잔인했다. 한지원은 공식적으로 감사에서 손을 뗐지만 내 정보원들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우리 호텔을 파고들고 있어. 그는 마진석에게 한 가지 임무를 내렸다. 한지원이 마치 돈을 요구한 것처럼 완벽한 덫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 여자가 지금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내부 고발을 감사원에 넣을 걸세. 그리고 자네는 그 증거를 제공하는 거야. 양태환은 마진석에게 거액의 현금이 담긴 돈 가방과 녹음기를 준비시켰다. 한지원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함정이었다. 며칠 뒤 한지원은 안가 세이프 하우스에서 김민중과 함께 밤샘 분석을 하던 중이었다. 그때 그녀의 공식 업무용 휴대폰이 불길하게 울렸다. 감찰국장이 아닌 감사원 내부 감찰과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녀에게 즉시 본원으로 출두하라는 냉막한 명령이 떨어졌다. 감사원 내부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조사관들은 한지원을 마치 피의자처럼 대했다. 한지원 감사관, 롯데 스카이덤 호텔 측으로부터 감사 중단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지원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명백한 무고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굳은 얼굴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마진석이 비밀리에 녹음했다며 제출한 녹취록과 한지원이 보낸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된 문자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조작된 증거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녹취록은 앞뒤 문맥이 모두 잘린 채 마치 지원이 돈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의 단어들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문자 메시지는 그녀가 상부의 명령을 받은 직후에 호텔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본 감사관은 이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됩니다.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권한을 정지합니다. 정직 처분이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양태환의 반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한지원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미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가감사관이라는 신분과 권한을 완벽하게 빼앗아 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닌 비리 혐의를 받는 일개 민간인 신분이 되어버렸다. 무거운 마음으로 안가로 돌아온 지원에게 더 끔찍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어머니 박선희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아, 괜찮니? 별일 아니긴 한데 자꾸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 박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 공포는 숨겨지지 않았다.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지고. 방금 전에는 시장에 다녀오는데 웬 오토바이 한 대가 나를 칠 뻔했단다. 지원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양태환, 그가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의 직업적 생명을 끊는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약점인 어머니를 흔들어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속셈이었다. 지원은 즉시 어머니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 앞 골목 어기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지원이 차를 매섭게 노려보자 차는 그제야 급히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명백한 미행이자 감시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박 여사는 딸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원아, 나 너무 무서워.
그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지원은 어머니를 힘껏 껴안았다. 그녀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엄마, 지금 당장 저랑 같이 가셔야겠어요. 아무 말도 묻지 마시고 짐 챙기세요. 당분간 제가 아는 안전한 곳에 머무르셔야 해요. 지원은 더 이상 어머니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이수진에게 연락해 차량을 준비시켰다. 그날 밤 지원은 어머니를 데리고 안가로 몰래 피신했다. 이수진과 김민주는 침통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맞이했다. 안가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지원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명예와 직위는 정지되었고 가족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지원은 안가의 작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수요일이었다. 박철수가 증언했던 양태환과 윗선의 비밀 회동이 열리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양태환은 그녀의 날개를 꺾고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한지원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더 무섭고 위험해질 수 있는지 전혀 간과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감사관 한지원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와 정의를 집행하려는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딸뿐이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김민준과 이수진을 돌아보았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 주 금요일 자정. 시간은 정확했다. 롯데 스카이덤 호텔의 지하 4층 주차장은 일반인의 접근이 완벽히 차단된 채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박철수의 증언대로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5대가 그림자처럼 미끄러져 들어와 VVIP 전용 엘리베이터 입구에 정차했다. 같은 시각 그들의 머리 위 호텔의 복잡한 서비스 통로에서 한지원과 이수진은 어둠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둘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술복을 착용했고 얼굴은 위장 크림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길잡이는 귀에 꽂힌 초소형 인이어에서 들려오는 김민준의 목소리뿐이었다. VVIP들 엘리베이터 탑승 확인. 지금부터 펜트하우스까지 2분간 직행. 놈들의 시선은 모두 위로 쏠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팀장님, 제가 찾아낸 보안 사각지대 3번 환기구로 진입하세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지원은 자신이 감사관으로 재직하며 파악해 두었던 호텔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했다. 그것은 공식 감사 중에 발견했던 설계도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화물용 승강기 통로였다. 양태환의 보안팀도 이 존재를 간과하고 있었다. 이수진이 특수 제작된 레이저 커터로 통로의 강철 자물쇠를 소리 없이 절단했다. 짙은 먼지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케이블과 파이프가 얽힌 수직 통로를 맨몸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사관의 조사가 아니었다. 생존을 건 침투 작전이었다.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호텔의 화려함은 멀어지고 건물의 차가운 뼈대가 드러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소리를 죽인 발디딤, 완벽한 수신호. 한지원의 눈은 더 이상 감사 서류를 꿰뚫어 보던 분석가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펜트하우스 바로 아래층의 서비스 구역에 도달했다. 공기가 달라졌다.
일반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삼엄한 전자보안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 적외선 감지기 12초 간격으로 복도를 스캔합니다. 8초 후에 제가 루프를 걸겠습니다. 3초 안에 통과해야 합니다. 김민준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이수진이 먼저 그림자처럼 복도를 가로질렀다. 한지원이 그 뒤를 따랐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마지막 비상계단. 그곳에는 2명의 사설 경호원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은 호텔 보안팀이 아닌 양태환의 개인 용병들이었다. 이수진이 작은 쇠구슬을 복도 반대편으로 굴렸다. 딸깍. 미세한 소리에 경호원 하나의 시선이 돌아간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튀어나갔다. 이수진이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지원은 다른 한 명의 턱과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두 거구의 남자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이제 마지막 관문 양태환의 개인 집무실 문 앞이었다. 김민준이 분석한 대로 이곳은 회의가 열리는 메인 라운지와는 분리되어 있었고 지금 이 순간 비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이수진이 지문 인식기에 특수 필름을 덧대고 지원은 디지털 락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감사관으로서 익혔던 수많은 기술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해킹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30초 후 메인 시스템이 오류를 자동 복구합니다. 서두르세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마침내 클릭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문이 열렸다. 사무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창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만으로도 방의 호화로운 윤곽이 드러났다. 지원이 목표물인 벽면에 거대한 그림으로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드디어 오셨군. 한지원 감사관. 탁,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눈부신 빛 속으로 양태환의 거대한 책상 위에 거만하게 걸터앉은 마진석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곁에는 방금 전 계단에서 마주친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뿜어내는 2명의 정예 경호원이 서 있었다. 함정이었다. 마진석은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날 로비에서의 공포가 아닌 복수심과 뒤틀린 우월감이 가득했다. 내년이 직무정지까지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지. 회장님께서 내년의 그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 여기서 내년을 불법 침입과 절도 미수범으로 만들면 넌 영원히 끝장이다. 수진 씨 지원의 외침과 동시에 이수진이 2명의 경호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맡았다. 지원의 목표는 오직 하나 마진석이었다. 마진석은 책상에서 뛰어내리며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날의 굴욕을 갚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지원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진석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 흘리는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의학 1장에서와 똑같은 비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자비가 없었다. 지원은 그의 꺾인 팔을 잡아당겨 몸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강력한 팔꿈치로 그의 흉부를 가격했다. 마진석이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지원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벽의 그림으로 향했다. 민준 씨 지금 인이어에서 다급한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의 디지털 패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이수진과 격투를 벌이던 경호원 중 하나가 그녀를 뿌리치고 지원에게 총구를 겨누려 했다. 팀장님, 이수진이 외쳤다. 지원은 돌아보지 않고 금고 옆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트로피를 집어던졌다. 트로피는 경호원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강타했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삑삑삑 찰칵. 김민준이 마침내 암호를 풀어냈다. 무거운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나 금괴가 아닌 오직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만이 붉은 벨벳 위에 놓여 있었다.
양태환의 모든 범죄가 담긴 원본 장부였다. 지원이 하드드라이브를 집어들어 전술조끼의 특수 주머니에 넣는 순간이었다. 아라라라라라엔지 하드드라이브가 연결 포트에서 분리되자마자 호텔 전체를 뒤흔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후의 보안 장치 데드맨 스위치였다. 젠장 들켰습니다. 김민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거의 동시에 집무실과 연결된 메인 라운지에 거대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비밀 회동을 하던 양태환과 그의 곁에 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 윗선들이 경악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양태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부드러운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전현을 당장 잡아 산채로 잡아 모든 경호원이 일제히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플랜 B 이수진이 외쳤다. 그녀는 마진석에 앉아있던 거대한 원목 책상을 발로 차서 문 입구를 막는 장애물로 만들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을 향해 달려갔다. 방탄유리였지만 그녀는 경호원이 떨어뜨린 총을 집어들어 가장 취약한 모서리를 정확히 3발 연사했다. 쾅, 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지원이 온몸으로 부딪히자 유리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밤 공기 속으로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펜트하우스를 휘감았다. 뒤에서는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이수진이 먼저 창틀에 와이어가 달린 그래플링 훅을 고정시켰다. 먼저 가세요. 그녀가 지원의 등을 떠밀었다. 지원은 하드드라이브가 든 주머니를 움켜쥐고 망설임 없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수백 미터 아래의 도시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졌다. 그녀는 거대한 빌딩의 외벽을 타고 밤의 심연 속으로 뛰어내렸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한지원과 이수진은 강철 케이블에 의지한 채 고층 빌딩의 외벽을 타고 내려왔다. 수백 미터 아래의 도시 불빛이 현기증나게 아른거렸다. 바람이 그들의 전술복을 세차게 후려쳤지만 지원의 손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쥔 주머니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호텔의 옥상 정원 아래 인적이 드문 20층 테라스에 착지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두 사람은 그래플링 훅을 회수하고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호텔 전체의 경보음이 이제 그들의 발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보안팀이 펜트하우스에서 아래로 수색 중입니다. 동시에 1층 로비도 봉쇄됐어요. 5분 안에 지하 1층 주차장 C7 구역으로 오셔야 합니다. 김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이어를 찍고 들어왔다. 그들의 유일한 탈출로는 양태환의 병력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아래쪽이었다. 비상계단은 혼란에 빠진 직원들과 VIP 손님들로 아수라장이었지만 지원과 수지는 어둠 속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10층에서 방화벽이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수진이 먼저 몸을 날려 통과했고 지원이 그 뒤를 따랐다.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섬뜩하게 울렸다. 지하 1층 주차장은 이미 경보음을 듣고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들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원과 수지는 차량들 사이로 몸을 낮추고 조용히 이동했다. C7 구역 모퉁이를 도는 순간 2명의 경호원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저기다. 이수진이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교전을 벌이는 사이 지원은 반대편으로 돌아 경호원들의 뒤를 잡았다. 수진이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하는 동안 지원은 다른 한 명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완벽한 협공이었다. 그때 낡은 청소용 밴 한 대가 급정거하며 그들 앞에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김민준이 외쳤다. 타세요.
두 사람이 벤의 뒷좌석으로 몸을 던지자마자 벤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양태환의 검은색 세단들이 뒤늦게 그들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새벽 4시 서울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추격전은 치열했다. 벤은 청소 차량으로 위장했지만 김민준의 개조로 그 성능은 스포츠카 못지않았다. 젠장 이놈들 작정했네요. 경찰 무선까지 감청하고 있어요. 김민준이 운전대를 격렬하게 꺾으며 소리쳤다. 한지원은 차갑게 결정을 내렸다. 경찰서나 감사원으로 갈 수 없어. 그들이 손을 써뒀을 거야. 서초동으로 가. 대검찰청 정문으로 돌진한다. 그것은 양태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유일한 성역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이수진이 뒷좌석 창문을 열고 추격해오는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정확하게 총을 발사했다. 펑 차량 한 대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남은 차량들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대검찰청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기서부턴 제가 말겠습니다. 이수진이 지원에게 자신의 권총을 건넸다. 팀장님은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김민준 씨 차 세워 벤이 정문 앞에서 급정거하자 이수진이 차에서 내려 추격해오는 차량들을 향해 어무 사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원에게 마지막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 한지원은 정문으로 달려갔다. 의경들이 총을 겨누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정지 움직이면 쏜다. 바로 그때 뒤따라온 양태환의 부하들이 차에서 내려 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 여자 잡아. 국가기밀 탈취범이다. 그들은 오히려 지원을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지원은 멈춰서서 두 손을 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나는 국가감사원 한지원 감사관이다. 이것은 양태환, 태환그룹 회장의 원본 범죄 장부다. 저놈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 그녀의 외침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의경들과 양태환의 부하들, 그리고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검찰청, 당직 검사 사이에서 끔찍한 대치가 이어졌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힌 검찰청 내부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총을 거둬라. 그 감사관 안으로 들여보내.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 곳에는 방금 막 긴급 보고를 받고 나온 민태준 검찰총장이 서 있었다. 그는 양태환의 로비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로 유명했다. 양태환의 부하들은 검찰총장의 등장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검찰청 경비 병력에 의해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날 새벽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한지원이 넘긴 하드 드라이브는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정계재계, 법조계를 아우른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명 명단이자 자금 흐름도였다. 김민준이 보험으로 뿌려둔 암호화된 파일들이 주요 언론사 서버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아침 해가 뜰 무렵 민태준 검찰총장은 이례적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양태환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발표했다. 양태환은 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곁에는 그토록 충성스럽던 마진석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한지원의 감찰국장 상사를 비롯해 감사원 내부의 부패한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되었다. 양태환의 강철의 벽은 새벽녘의 햇살 속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수진은 교전 중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무사히 구출되었고 김민주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몇 주가 흘렀다. 한지원의 정직 처분은 즉각 철회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무고로 밝혀졌다.
그녀는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새롭게 임명된 감사원장은 그녀에게 감사원 전체의 부패를 척결할 신설부서 특별감찰본부의 본부장직을 제안했다. 지원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 달 뒤 화창한 봄날 오후, 롯데 스카이덤 호텔은 법정 관리하에 새로운 경영진을 맞이했다. 로비는 예전처럼 화려했지만 오만하고 날카롭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차분한 안정감이 감돌았다. 한지원은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말끔하게 회복한 어머니 박선희 여사와 함께 호텔 로비를 찾았다. 그들은 천천히 회전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그곳에는 여전히 하지만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이는 얼굴에 박철수 발렛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선희 여사가 온화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철수 씨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 여사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팁이 아닙니다. 박철수 선생님. 그날의 용기, 그리고 제 딸아이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늦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그가 수년간 착취당했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보상금이 들어 있었다. 박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새로운 호텔 지배인이 이 광경을 보고 황급히 달려나왔지만 그는 박철수를 질책하는 대신 한지원과 박선희 여사를 향해 가장 정중한 예의를 표하며 미소 지었다. 한지원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뺨을 내리치던 오만한 손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푼돈을 건네던 따뜻한 손은 이제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